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정한 아빠와 가정적인 엄마, 그리고 금지 오겹으로 자란 딸인 저. 우리 가족은 누가 뭐래도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빠가 힘겹게 잠들었는데 제가 깨울까봐 그랬죠. 그런데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취소해. 어서! 엄마는 아빠의 팔을 붙잡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빠에게 순종적이던 엄마가 아빠에게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 기괴하게 느껴졌죠. 당신, 그 변호사 연락처 뭐야? 여기 지장 찍고 당신 핸드폰 내놔. 엄마는 강하게 저항하는 아빠의 팔을 꼭 붙잡고 손에 인주를 묻히려 했습니다. 엄마의 우악스러운 행동이 아빠에게 연결된 호스들이 빠질까봐 불안할 정도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엄마는 화들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만 반쯤 돌려 저를 보더니 황급히 종이 더미들을 가방에 쑤셔 넣더군요. 바닥에 떨어뜨린 인주까지 챙긴 엄마는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저를 지나쳐 병실 문을 빠져나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저는 아빠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심박수는 빨라졌고 호흡도 거칠어져 있었지만 아빠는 괜찮은 듯 했어요. 아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죠. 아빠, 엄마가 뭐 한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저러셔? 제 질문에도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물론 혀암 때문에 혀를 잘라낸 상태라 말을 할 수는 없으셨지만 필기로라도 뜻을 전달할 수 있으실 텐데 고개만 저으실 뿐이었죠. 아빠를 닥달해 무슨 일이냐고 끈질기게 물었지만 아빠는 제게 나가라며 손을 내젓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엄마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늘 아빠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현모양처였던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는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병구와는 뒤로 하고 밖으로 돌기만 하셨어요. 뭐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요.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하루 종일 뭐 하길래 전화도 안 받아. 나 일주일 휴가 낸 거 어제 끝난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더 이상 휴가 내기도 어려워. 이젠 엄마가 아빠 돌봐야지. 회사 다니는 내가 아빠 돌보는 게 말이 돼요? 엄마가 일이 있어서 그래. 이것만 좀 해결하고 나면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보호자로 들어갈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 좀 해봐.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이러지 마. 너 아니어도 나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니까? 어? 그만하래도?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엄마는 앞방에서 이것저것 챙기더니 금세 또 나가버렸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까지 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결국 회사의 눈치를 보며 휴가를 연장해야 했어요. 저를 경쟁 상대로 삼던 회사 동료는 대놓고 제게 이죽거렸죠. 김대리, 그렇게 계속 휴가 낼 거면 그냥 이참에 휴직하는 게 어때요? 괜히 김대리님 업무 엄한 사람한테 넘기지 말고요. 제 휴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 중입니다. 업무는 인수인계도 적절히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판단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양대리야말로 사직하는 거 어때요? 이 직업이랑은 영 안 맞는 것 같던데요. 뭐라고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양대리는 말이면 다인 줄 아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말해요. 대로 주고 말로 받지 말고. 저도 집안 일로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라 곱게 말이 나가지 않더군요.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넘치게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던 중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저 고생한다고 먹을 빵과 음료를 잔뜩 들고서요. 인정아,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네가 아빠 병간호한다고 고생이 많네. 뭘,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아빠도 아빠인데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아빠 병실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내가 알던 엄마 맞나 싶더라니까.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고모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뭐? 네 엄마가? 그렇게 되물은 고모는 잠깐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그 일 때문에 고모 뭐라고? 방금 일이라고 했어? 무슨 일? 아니야. 일은 무슨.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고모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고모 표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아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해도 아니라고만 했죠. 저는 요즘 엄마의 모습에 점점 실망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있는 병실에 몇 번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주말에 제가 아빠와 함께 있는 순간 아빠에게 고비가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멀리 계신 가족분이 있으면 지금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친인척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자를 남겨두었죠. 가족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몸에 달린 기계의 수치가 모두 0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왔고 임종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도착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자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도 구슬퍼서 보는 사람마저 눈물이 나올 정도였죠. 이렇게 슬퍼할 거면서 왜 이제야 왔는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빠를 덮고 있는 시트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우는 모습에 왜 이제야 왔냐고 따질 수도 없었죠. 아빠가 돌아가시자 병원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엄마는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의 눈은 마르지 않는 샘 같았죠. 엄마의 친구들이 찾아와 엄마를 안아주면 엄마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소리를 뱉어냈습니다. 누가 봐도 엄마는 배우자를 잃고 크게 슬퍼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이럴 거라면 왜 그동안 아빠 옆에 있어주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차분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웬 낯선 젊은 여자가 식장을 찾아온 거였어요. 그 여자는 눈에 띄게 예쁜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골반에 딱 달라붙은 검정색 스커트와 가슴골이 보이는 흰색 셔츠가 대비되어 그녀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더니 국화꽃 한 송이를 아빠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쯤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에게 물었어요. 누구야? 그렇게 물으며 고개를 돌려 엄마를 슬쩍 보았는데 엄마 표정이 무척 이상했어요.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된 얼굴이었죠. 엄마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주먹까지 꽉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대신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그 사이 그 여자는 조용히 애도를 마치고 엄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마치 화난 사람처럼 콧구멍이 넓어지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여자는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씩 웃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더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 김상호 씨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각별한 사이예요. 아직 얘기 못 들으셨나 보다. 그러면서 비릿하게 웃으며 저희 엄마를 또 한번 쳐다보더군요. 엄마는 그 와중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목례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엄마에게 누구냐고 물어도 말을 안 했죠. 이렇게 되니 저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더군요. 결국 그날 손님이 뜸해진 새벽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내가 아빠 빈소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설마 아빠 여자 있었어? 뭐? 엄마는 도끼 눈으로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아니, 그런데 아까 그 여자는 누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각별한 사이라잖아. 도대체 그 여자 누구냐고. 엄마는 그 여자랑 아는 모양이던데. 알긴 누가 안다 그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와서 조문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인사받은 것뿐이라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진짜로 아빠 바람 폈어? 그래서 엄마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래도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바람을 펴? 누가 뭐래도 네 아빠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그건 내가 장담해. 그럼 그 여자 뭔데?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허튼 소리 그만하고 좀 가서 쉬어. 나도 머리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엄마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아빠에게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그게 아빠의 외도라고 반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딸뻘인 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이해가 안 가는 건 물론이고 전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저렇게 세련되고 예쁜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더군다나 아빠가 재력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의 엄마뿐 아니라 아빠 또한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만 소외받는 기분에 마음이 아려왔죠. 다음 날 장지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병이 나서 알아 누웠어요. 저는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사서 집에 들어왔죠. 그런데 닫힌 안방 문 안쪽에서 엄마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날더러 뭘 어쩌라고. 엄마는 정말 끝까지 내 편 아니지. 엄마까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어떻게 그래? 엄마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외할머니 같았죠. 엄마는 평소에 외할머니와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말로는 외할머니와 크게 싸운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해서 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가댁에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얼굴도 잘 몰라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지 않으셨으니 거의 연을 끊고 사는 게 맞다고 봐야 했죠. 그런 엄마가 흥분해서는 외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돈? 무슨 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게 내 돈이지 어떻게 그쪽 돈이야? 엄마, 병원 가봐. 가서 치매 검사하고 오라고. 소리를 내지른 엄마는 전화를 끊어버렸는지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곧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안방문 앞에 바짝 서 있던 저는 깜짝 놀랐고 엄마도 저 못지않게 화들짝 놀랐어요. 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아, 방금. 근데 외할머니랑 통화한 거야? 무슨 돈 얘기하던데.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뭐? 도둑고양이처럼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전화나 엿듣고.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어? 엄마 지금 되게 이상해. 엄마 최근에 거울 봤어? 엄마한테 이런 말 그렇지만 엄마 정상 아닌 것 같아. 엄마의 눈은 퀭했고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미간의 주름은 어느 때보다 세게 잡혀 있었고 눈썹은 한껏 치켜 올라가 있었죠. 얼굴색도 시커맸어요. 넌 몰라도 돼. 도대체 그게 뭔데 몰라도 되냐고. 대체 뭔데? 엄마 자꾸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주면 나도 방법이 다 있어. 뭐? 네가 뭘 어쩔 건데?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런 거 알아봐주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더구만. 그러니까 괜히 사람 돈 쓰고 힘 빼게 하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해줘. 어? 그제야 엄마는 한숨을 크게 푹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 너도 알 건 알아야지. 별거 아니야. 그냥 네 아빠 유산 때문에 그래. 네 할머니가 그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고. 할머니가 왜? 친할머니면 몰라도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었잖아. 그런데 무슨 유산을 달래? 그러니까 내 말이. 아무튼 요새 엄마가 그냥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고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다. 이 와중에 아빠 재산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 외할머니 말고 또 누가 있어? 설마 그때 그 여자? 아니야. 아무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 말고 회사나 잘 다녀.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부정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유산이 뭐 얼마나 되는데 그래? 우리 집 평범한 중산층 아니었어? 얼마는 그냥 이 집 한 채가 전부지.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며칠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물건을 모두 그대로 두고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바빴어요. 엄마가 주로 하는 일은 보험회사 방문이라던가 하는 일이었죠. 아빠 앞으로 된 보험들을 사망으로 인한 해지를 하면서 보험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아빠 앞으로 든 보험은 꽤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저도 그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엄마가 여기저기 전화하는 것만 봐도 꽤 많다는 걸 짐작했죠. 엄마는 아빠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로 1년간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집에 계셨어요. 엄마는 이런저런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빠의 물건들은 모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물건들 언제 정리할 거야? 뭐? 아, 곧 해야지. 재산 정리만 다 끝나면 그때 할 거야. 지금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상속신고 6개월 안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빠 유품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정리하면 안 돼? 인정아,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까지 엄마 정신없게 하지 마. 나라고 지금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왜 너까지 날... 아휴, 아니다, 아니야. 엄마는 무척 예민해져 있었어요.
무슨 말만 해도 가시돋친 말이 쏟아져 나왔고 그마저도 지친 날엔 대꾸를 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누가 찾아오거나 그런 적 없지? 어? 찾아와? 누가? 누가 날 찾아올 일이 있어? 아니야. 아니면 됐어.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차피 또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걸 아니 말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일하는 일터로 누군가 찾아왔더군요. 제가 일하는 곳에요. 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저는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기계처럼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고객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제 앞에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엄마가 말했던 누가 찾아오지 않았냐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업무 하시게요? 저는 사무적으로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상속은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신뢰되는 질문 아닌가요? 별로요. 나 정도면 이 정도 질문은 할 수 있죠.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 아빠랑.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걸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사이라도 돼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재미있다는 듯 저를 보고 씩 웃더군요. 아주 깊은 사이인데 아직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나 보다. 그 여자도 참 여전하네. 그 여자 입에서 나온 그 여자는 저희 엄마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엄마뻘 사람에게 그 여자라니, 그것도 딸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인상을 팍 쓰며 노골적으로 노려보자 그 여자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내밀더군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 앞에 앉아 있는 그 여자의 얼굴과 똑같았으니까요. 그 여자는 제가 회사를 마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카페에 가서 그 여자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못해 눈물만 흘러내렸죠.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 여자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엄마 손에는 서류 종이들이 들려 있었어요. 인정아, 이리 와서 여기 사인 좀 해라. 엄마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던 집 한 채를 엄마 명의로 돌리겠다고 제게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현금들은 저와 상속 분대로 나누자고 했어요. 인정아, 이리 와서 여기 사인 좀 해라. 엄마, 나 할 말 있어. 잠깐 앉아봐요. 알았으니까 일단 이거 사인부터 해. 그래야 내일 서류 갖다 내지. 엄마는 제 앞에 서류들을 들이밀었어요. 그 모습에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엄마, 얘기부터 하자고. 그래, 얘기해. 누가 얘기하지 말래니? 일단 이거 사인하고 하면 되잖아. 엄마도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차올라 그 서류들을 식탁 옆으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서류들은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순서가 뒤섞여 뒤죽박죽이 되었죠. 얘, 너 미쳤어? 지금 이카 사인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소송 들어올 텐데. 뭐? 소리 지르던 엄마는 소송이라는 말에 얼굴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 앞에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거 설명해봐.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 여자 누구야? 엄마는 사진을 외면하려는 건지 현실을 부정하는 건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인연 끊은 지 오래야. 이 사람 이모 맞지? 나한테 이모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 오늘에서야 알았잖아. 내 친척 언니라는 사람이 나 찾아와서 이 사진 보여주면서 그러더라. 이 사진 속 여자가 내 큰이모고 자기는 큰이모 딸이래.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이 뭔 줄 알아? 그 사촌 언니가 내 친언니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친척 언니가 왜 내 친언니가 되냐고. 이게 무슨 개족보냐고. 뭐? 넌 지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는 거야? 그거 다 헛소리야. 네 아빠 유산 받으려고 거짓말 하는 거라고. 거짓말? 그래, 이 멍충아. 그게 네 이모인 건 맞지만 걔가 네 친언니라니 그게 말이나 되니? 말이 안 되는데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당당해? 유전자 검사한다고 시료까지 채취해 갔어. 뭐? 정말 아니지? 아빠가 이모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되물은 순간 엄마는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엄마는 힘겨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저를 앞에 앉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숨기기만 할 수는 없겠다. 솔직히 너무 창피한 일이라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아니, 평생 몰랐으면 했다. 너도 알지? 엄마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연 끊다시피 하고 사는 거. 그게 다 원수 같은 언니 때문이었어. 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큰이모와 저희 엄마를 차별해 키웠다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건 모두 언니에게 주고 엄마는 늘 언니가 쓰던 것만 받았었대요. 어려운 형편에 큰이모만 대학을 보내주었고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만나는 남자가 생겼대요. 그게 아빠였죠. 둘의 사랑은 불타올랐고 서로의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답니다. 아빠가 직업도 인물도 좋은 편이어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그런데 큰 이모 또한 아빠를 마음에 둔 게 문제였죠. 큰 이모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아무도 큰 이모의 마음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이모가 아빠에게 술을 먹여 큰 일을 치른 거였어요. 아빠와 큰 이모는 그 일을 함구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큰 이모가 임신을 했다고 온 가족 앞에서 폭탄 발언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라는 게 뭔지 그때 알았지. 폭탄 발언 후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르자 이모가 다시 한번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단다. 왜냐하면 그때 나도 널 임신 중이었거든. 저는 엄마의 말에 눈이 동그러진 채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그때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죠. 두 자매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모두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엄마와 큰 이모는 서로 척을 지게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네가 양보해라. 안 그래도 언니 제치고 네가 먼저 결혼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됐어. 그러니 이 사단이 나도 난 거지.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방금 전까지도 제 남편 될 사람이랑 제 혼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말해요? 언니가 애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다 네 언니 몸에 물이 가서 나중에 애라도 안 생기면 어쩌려고? 아버지 말 들어. 김서방이 너보다는 네 언니랑 수준이 맞는 사람이야. 둘 다 대학 공부까지 마쳤으니 너보단 그쪽이 더 잘 맞을 거다. 그럼 내 아이는요? 나는 어쩌라고요? 우리가 병원 알아보마. 워낙 큰 이모를 차별하고 예뻐하셨던 두 분이 엄마에게 파혼을 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언니에게 남편을 양보하라고 했다는 거였죠. 그게 말이나 되니? 남편이 술에 취해 내 언니랑 실수로 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내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언니한테 양보를 해야 돼?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네 할머니 손에 끌려가서 널 치우기 전에 네 아빠랑 멀리 도망쳐 왔어. 그건 나한테 너무나 큰 아픈 과거였어. 다 잊고 살려고 평생 노력했고 오로지 너랑 네 아빠만 보고 살아왔다. 엄마는 눈에 고인 눈물을 옷깃으로 훔쳤습니다. 엄마 말을 모두 듣고 나니 엄마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지도 납득이 갔죠. 그럼 전에 할머니랑 통화한 것도... 그래, 맞아. 이제 와서 그 여자 딸 몫을 내놓으라는 거지.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네 아빠 혈육이니까. 아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그래? 내가 다 화가 난다. 앞으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랑 연 끊어. 전화 와도 받지도 말고. 뭐 그런 부모가 다 있어? 미안. 그래도 엄마의 엄마 아빠인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내 편 들어주고 말해주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 이해해줘서 고맙고 이런 거 알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예민하게 굴어서 더 미안하지. 그 일 이후 저는 엄마와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한 가지만 당부했어요. 앞으로 그 애가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만나지도 말고 말 섞지도 마. 오로지 돈만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야. 엮여봐야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나도 일부러 또 만날 생각 없어. 아무리 실수라지만 아빠가 내가 아닌 다른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도 너무 치욕스럽고 만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장이 하나 날아왔어요. 역시나 제 언니라는 그 여자가 소송을 했더군요. 자기 몫의 유산을 받겠다고요. 괘씸해 죽겠어. 평생 연 끊고 살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 것이지. 이제 와서 뻔뻔하게 유산 받겠다고 나타난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그냥 주지 말고 버티자, 어? 네가 엄마 대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치만 어떻게 그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는데. 엄마는 줄 거 얼른 줘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이제 그만 엮이고 싶고. 그래?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야. 난 언제든지 엄마 편이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요. 엄마는 상속분을 그 여자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악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안정을 찾은 엄마는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제 아빠의 유품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저도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애 중이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엄마께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어요. 엄마는 인물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 보인다고 좋아하셨죠. 나는 우리 예비사위 마음에 들어. 앞으로도 우리 인정이랑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예쁜 사랑 나누길 바래. 당연히 그럴게요, 어머님.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머님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인정씨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뻐하세요. 그랬어? 그거 아주 듣기 좋은 소리네. 아, 참. 그리고 내가 당부할 게 하나 있는데. 엄마는 기분 좋게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진지한 얼굴 표정으로 바꾸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예, 편히 말씀하세요, 어머님. 부부는 서로 신뢰가 제일 중요해. 한쪽이 믿음을 깨는 순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관계가 부부야. 자네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항상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하게. 네. 여자 조심, 술 조심.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칫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남자친구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부드럽게 넘겼어요. 곧 청첩장이 나왔어요. 결혼 준비는 걸리는 것 하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밤 11시를 향해 갈 무렵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인정아, 아직 안 자지? 이제 막 자려고 준비 중이었어.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기,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 지금?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10시 50분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프로포즈가 떠올랐어요. 아직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혹시 오늘이 그날인가 싶었죠. 저는 모르는 척하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럼 나 너희 집 놀이터 앞에서 기다릴게. 놀이터라니 귀여운 장소 선택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놀이터에 반짝반짝 조명을 설치하고 프로포즈 하려나 싶어 괜히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저는 맨 얼굴이었던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옷도 최대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옷을 골라 입고 나갔습니다. 괜히 제 심장이 두근거리며 설레고 안 그러려고 해도 기대가 잔뜩 되었어요. 설레는 기대감에 제 발걸음은 공중에 뜬 듯이 가벼웠죠. 피식피식 웃으며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조명은 없었고 어두운 놀이터엔 남자친구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촐하고 담백한 프로포즈인가 했어요. 저를 본 남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을 하더군요. 처음엔 그게 무슨 표정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는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부끄럽게. 인정아. 응? 미안하다. 뭐가? 나 같은 놈 남자친구로 둬서 너한테 이런 시련 안겨주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지금 프로포즈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얼굴 표정은 꽤나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 파혼하자.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인정아. 뭐? 파혼?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너희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진짜 내가 죽일 놈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파혼하는 건데? 미안해.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 나 같은 놈 잊고 잘 살아. 미안하다, 인정아. 그렇게 말하더니 냅다 뛰어가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번 다시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밤새 받지 않던 핸드폰은 다음날 없는 번호라고 나왔죠. 너무 황당했어요.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와중 엄마는 상견례에 갈 옷을 사겠다며 백화점에 나가려고 했어요. 예, 우리 입던 옷 말고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거 한 벌씩 뽑고 오자, 응? 그래도 명색이 하나뿐인 우리 딸 상견례인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지. 엄마, 그 옷 안 사도 돼. 왜? 새로 하나 사 입자. 제대로 된 옷들은 다 옛날 옷들 뿐이 없어서 그래.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졌다고. 뭐? 엄마 하나뿐인 외동딸 파혼했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파혼 당했다고. 엄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황당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놈의 새끼 찾아서 가만 안 둔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는 사람 중에 경찰 있다며 그놈 어디로 잠적했는지 알아본다고 하는 걸 간신히 말렸습니다. 엄마는 저의 파혼 소식에 무척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공과 사는 구분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의인데도 사적인 제일 때문에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피폐해져 살이 쪽쪽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 남자의 소식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SNS였어요. 저는 평소 SNS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SNS를 잘 하지 않아서 핸드폰에 깔아두지도 않은 상태였죠.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SNS를 다운받아 핸드폰을 깔게 되었는데 전 남친이 추천 친구로 뜬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경악할 진실을 알게 되었죠. 저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청첩장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 이름이 쓰인 청첩장이요. 김수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습니다. 전 남친 옆에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죠.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측면샷이었지만 그걸 본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첩장에 적힌 새 휴대폰 번호로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전 남친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재욱? 아, 김인정?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결혼해? 나 결혼해. 전 남친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나 만나는 동안 바람 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나랑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면 바람 아니면 뭔데? 인정아, 우리 좀 만나자. 전 남친은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고 저는 부들부들 떨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엄마도 함께요. 엄마는 저를 이렇게 만든 그 놈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가서 커피라도 뿌리고 오겠다고 저를 따라 나섰죠. 저도 너무 화가 난 상태라 굳이 엄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간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전 남친은 어떤 여자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성큼성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엄마! 저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제 친언니이자 큰 이모의 딸이라던 그 여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마치 우리 표정이 재미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두 남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야, 이재욱, 너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만나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내 여자친구지. 그리고 네 배다른 친언니라는 거? 그리고 네 큰 이모의 딸? 너 뭐야?
다 알면서 설마 너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인정아, 가자. 이런 또라이들 상대할 거 없어. 엄마 잠깐 나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냥 가자니까?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 야, 너 뭐야?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데? 큰이모가, 아니, 이모라고 부르기도 치가 떨리는 그 여자가 우리 아빠 꼬신 것도 모자라서 왜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냐고. 이런 짓 하는 것도 유전이니? 김수연, 너 뭔데? 네가 뭔데? 어머, 설마 이모 거짓말했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부끄럽긴 했나 보네. 어쩐지 너무 조용히 지나간다 했지. 뭐?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우리 엄마는 피해자야. 넌 상간녀의 딸이고. 그러자 그 여자 표정이 아주 매섭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커피잔을 쾅하고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뭘 한참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피해자는 우리고 상간녀는 네 엄마겠지.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알던 진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빠와 결혼하려던 여자는 큰 이모였고 아빠의 옆자리를 뺏은 건 저희 엄마라는 거였죠. 그래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화가 나서 엄마 아빠와 연을 끊은 거라고 했습니다. 두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본 여친 버리고 자기 꼬신 상간녀를 선택한 게 네 아빠야. 네 엄마나 아빠나 똑같이 더러운 부류라고. 알아? 저는 할 말을 잃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니 그 여자의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았죠. 어때요, 이모? 자기가 저지른 행동 그대로 똑같이 복수당한 기분이요. 이제 우리 엄마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려나?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미 수십 년 전 일이야. 유산도 다 나눠줬잖아. 돈만 주면 땡인가? 한 여자 인생을 망가뜨리고 집안을 풍비박산 냈으면 그 벌을 받아야지. 내 남편이 날 더 사랑한 게 내 죄야? 우린 운명이었어. 운명 같은 소리 하네. 가짜로 임신한 척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몸 함부로 굴린다고 거짓말해서 파혼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당신 때문에 나를 낳고도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어. 그래서 결국 여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친과 저의 만남은 모두 계획된 거였습니다. 결혼 전 첫 인사 드리려고 만난 예비 시부모들도 모두 가짜였어요. 심지어 그가 살던 집과 그 부모님이 사는 집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단기 임대로 아파트를 빌려 저를 감쪽같이 속인 거였죠.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도 모자라 이들의 눈속임에 제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속았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실어증이 오는지 그 순간 이해가 갈 정도였죠. 그런데 충격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전 남친은 자리를 뜨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3개월이래. 너는? 뭐? 너도 임신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재욱 씨가 일부러 흘렸는데 몰랐어?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져 왔습니다. 너 이 새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해! 수연이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 정도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연이 너 계속 생리했지? 어? 왜 말을 못해? 얼른 대답해! 저는 제 생리 주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충격에 휩싸여 몸이 안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생리 날짜를 세어본 지도 한참 된 것 같았죠. 평소에도 불규칙적인 편이어서 스트레스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친과는 철저하게
피임을 해왔거든요. 저는 고개를 양옆으로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엄마의 탄식 같은 신음이 들렸어요. 정말 몰랐나 보네. 이래서 부모가 지은 죄 자식한테 간다는 말이 있나 봐. 그쵸, 이모? 니들 둘 다 가만 안 둬. 내 딸 잘못되면 가만 안 둔다고! 엄마는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끌려갔어요. 입구에 붙어 있던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얗게 질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엄마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 나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엄마가 제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쥐어줬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엄마, 나 안 할래. 무서워서 못하겠어. 엄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해가 질 때까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부른 배를 손으로 감싸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전화할 줄 몰랐는데 왜 전화했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찾아간 적이 있어. 엄마 죽고 나서. 그때 참 매몰차게 날 부정하더라고. 그때부터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복수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암이래. 나한테 유산을 물려주겠대. 유언장까지 보여주더라고. 공증받은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복수할 생각으로 이악 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까 김이 팍 새는 거야. 그런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유언장이 바뀌었어. 그 유언장에 내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네 엄마 짓이었어. 그 다음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겠지? 내 분노가 어디로 향했는지.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저의 불러온 배가 나온 사진이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자가 오더군요. 뭐야, 너 임신했어? 설마 정말 임신한 거야? 이 사진 뭐냐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뿐 아니라 그 남자에게서도 미친 듯이 문자가 왔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너가 어떻게 임신을 해? 말해보라고. 설마 내 애 아니지? 야, 너 빨리 전화 안 받아? 저는 그 둘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년 후가 기대된다고요. 그때쯤에 보자고요. 코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둘의 반응이 웃겼어요. 일부러 저를 임신시킨 것처럼 행동하던 그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러 흘렸다는 그 거짓말은 저를 겁먹게 하려고 했던 말일 겁니다. 그들은 제가 큰 이모처럼 임신된 채 버려지길 바랬겠죠.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기라도 하길 바랬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다급하고 초조해하는 문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해서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번화가에서 내렸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초음파 결과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임신 징후는 없고 난소도 정상 상태예요.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선생님, 요즘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혹시 약이 안 듣는 거면 진짜 임신된 건 아니죠?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피검사 수치도 임신이 아니라고 하고요. 상상 임신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진짜 증상이에요. 조금 더 마음을 편히 먹고 치료 꾸준히 해보시죠. 필요하시면 심리 상담 받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의뢰서 써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저는 상상 임신을 한 거였어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나 지금은 모두 괜찮아졌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를 다니며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저는 가끔 고민합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인지를요. 물론 저도 잘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도 알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고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엄마인데 왜 내가 그 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지금도 자신의 과거를 제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엄마와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옛날 앨범들을 꺼내보면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우리 가족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 건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답답한 이 마음이 언젠가는 뻥 뚫리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네요. 저의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젊어서 결혼 후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결혼한 지 30해가 넘도록요. 제 남편은 참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딸에게도 살갑기는커녕 매정할 정도로 차갑기만 하고요.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으니 저는 언제나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죠.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제가 속았습니다. 아주 단단히 속았어요. 가족이라는 것들이 어찌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제게 했는지 억장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찢어진 단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제 30여 년 결혼 인생이 모두 거짓이란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까지 다들 짜고서는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죠. 제 남편은 공구 도매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사무실과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죠. 때는 감염병 사태로 다들 힘들었던 2020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날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시간이 남아 남편 사무실에 잠시 들렸습니다. 세상에, 추워준 게 엊그제인데 벌써 이 모양 이 꼴이야? 남편 사무실은 정말 돼지우리 그 자체더라고요. 30년을 잔소리를 해도 정리라고는 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죠. 제가 급하게 대충 정리를 해주며 청소를 했는데요.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들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은행 입출금 내역을 프린트한 종이었습니다. 반쯤 찢어져 있었죠. 이런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편에게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챙겨서 한쪽으로 치우려는데 꽤 큰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보였습니다. 5천만 원쯤이었는데요. 종이가 찢어져 받는 사람 이름은 잘 안 보였죠. 성이 한씨라는 것만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창고에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큰 돈을 보냈대? 최근이네?
거래처에 돈 보낸 거야. 거래처? 거래처 어디? 이렇게 큰 돈을 보낼 곳이 어딨어?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면서. 그리고 보니까 개인 통장인데 왜 사업용 통장으로 안 하고? 아유, 깜빡했어. 그냥 돈 들어있는 통장에서 이체한 거야. 그래? 거래처 누구? 뭘 일하는 걸 그렇게 꼬치꼬치해 물어? 한 사장한테 돈 보낸 거야. 그라인더랑 유아 펌프 대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안 팔리는 판에 무슨 물건을 또 들여. 그것도 이것 봐. 5천이 넘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써? 그리고 한 사장님? 한 사장님 작년에 사업 정리했다며. 다시 시작하셨어, 땡땡구에서. 어이가 없네. 달에 얼마나 번다고 물건을 수천 단위로 구입한대? 그래, 그럼 구입한 물건들은 어디 있어? 당신 설마 또 사고 치는 거야? 아이쿠 참, 물건들 아직 안 왔지. 그리고 새 물건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거지. 녹슬고 낡은 거 가지고 있으면 팔리겠어? 바빠 죽겠는데 왜 와서 방해야? 아, 가! 물건 오면 나 보여줘. 뭔 대단한 물건을 5천이나 주고 샀는지 좀 보자.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집요하게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10여 년 전 도박으로 사고를 친 전적이 있거든요. 돈 많이 날렸죠. 그때 중내산에 이혼 한 해 만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싹싹 빌기도 했고요. 딸도 곧 결혼할 시기라 정말 간장 한 사발 마시는 심정으로 딱 용서해줬어요. 한 번 기회를 준 거죠. 남편이 그 뒤로 또 도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곤 합니다. 사실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 계속 물었던 것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전혀 몰랐죠. 이게 우리 집은 물론 시댁까지 완전히 박살이 날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어요. 주말이었는데요. 집 근처 금은방에서 팔찌를 수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에서 우연하게 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남편이 말했던 그분이요. 한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잘 지내셨죠? 네. 땡땡구에서 장사 다시 시작하셨다면서요? 제가 소식이 늦어 화환도 못 보냈네요. 네? 아이, 다른 분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신가요? 저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저 요즘 공사장 나갑니다. 공방이래요. 공사장이요? 네, 그렇게 됐네요. 전에 하던 그 가게가 적자가 심해서 빚만 잔뜩 지고는 때려쳤잖아요. 요즘은 일당직이 몸은 고돼도 마음만은 편합니다. 적어도 일 없다고 적자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장님과 적당히 안부를 묻고는 헤어졌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한 사장에게 거래 대금을 보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쓰면서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뭔가 엄청나게 구린 짓을 하는 게 분명했죠. 또 도박을 하나 했습니다. 한 사장과 헤어지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말이라 집에 있는 인간이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열받아서 바로 집으로 날아가듯 달려갔습니다. 최상호,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인간이? 은서야, 너 언제 왔어? 집 문을 열자마자 남편에게 쏟아 부으려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은 태연하게 소파에 반쯤 엎어져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집에는 생각지도 못한 딸이 찾아와 있었어요. 핸드폰 안방에 둬서 몰랐지. 왜 소리를 질러? 전화했었어? 은서야, 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김서방은? 지훈 씨는 가게에 일이 많아서 나 혼자 왔어.
오랜만에 놀러 온 딸에게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제게 한 거짓말은 딸이 집에 가면 터뜨리기로 하고 잠시 화를 억눌렀죠. 밥은 먹었어? 점심 늦게 먹어서 괜찮아. 때 되면 그냥 먹는 거야. 한술 떠. 급히 저녁상을 차려 딸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얄미운 남편은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는 또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더군요. 왜 이렇게 못 먹어? 입맛이 없어서. 딸은 젓가락을 들고만 있을 뿐 한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없어. 말해봐. 무슨 일 있다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그게 사실 요즘 가게가 정말 힘들어, 엄마. 감염병 사태 터지고부터 매출이 반도 안 나와. 직원들도 다 내보냈고, 요즘은 가게 월세도 밀리고 식자재 주류 대금도 못 내고 있어. 지훈 씨가 혼자 밤새 고군분투하고 있긴 한데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보고 있는 뉴스에서는 감염병 사태 때문에 줄도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운영하는 식당도 폐업을 하고 있다더군요. 나라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 먹을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어. 진작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장사 잘 되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는. 지훈 씨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 온 것도 지훈 씨한테는 말하지 않고 온 거야. 알면 난리 칠 테니까. 잘 왔어. 왜 혼자 속을 끓이긴. 그새 얼굴이 반토막이 됐네. 제 딸이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대학도 혼자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결을 했죠. 결혼도 자기가 번 돈으로 했습니다. 집에서 1원 한 장 가져간 적이 없어요. 남에게 손 내미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거든요. 자기 부모인 저에게조차도요. 그런 딸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정말 궁지에 몰려있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요. 엄마,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지훈 씨가 홀장사 말고 배달 쪽으로 가게 일을 변경해보려고 하는데 신규 가맹비니 뭐니 그것도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걱정하지 말고 넌 밥이나 먹고 있어.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서 얼마간이라도 딸을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뉴스에서 들어보니 감염병 사태로 식당들 홀장사는 다 망했지만 배달 장사는 오히려 호황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가 사위를 도와줘 가게를 배달 쪽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 시국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여보, 은선의 가게가 많이 어렵대. 알잖아. 지금 감염병 사태로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이번에 적금 만기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걸로. 그 돈을 주라고? 야, 최은서, 김서방은 고작 그 돈도 없냐? 네 시부모는 뭐하고 우리한테 와서 손을 벌려? 당신도 참. 사돈분들 형편 어려운 거 다 알면서. 아빠, 저희가 정말 간절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갚을게요. 지금 집합 금지 때문에 홀장사를 못해서 이번에 배달 장사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빠, 부탁 좀 드려요. 네? 하지만 남편은 딸의 부탁을 듣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가뜩이나 힘든 애한테 말이에요. 대체 김서방 그놈은 뭐하는 거야?
뭐 하는 놈인데 지 마누라한테 이리저리 돈이나 꿇어다니게 하냐는 말이야. 능력 없고 돈 없으면 장사 접고 공장에나 들어갈 곳이지 뭔 놈의 장사야. 나 돈 없다. 내 돈으로 사장놀이 할 생각이라면 꿈 깨라. 당신은 뭔 말을 그렇게 해? 어디 하루아침에 가게 문 닫는 게 말처럼 쉬워? 임대 기간도 남았고. 지금 당신 이러는 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격이라고. 그러니까 애당초 능력도 안 되는 놈이 왜 장사를 하겠다고 설치긴. 택배 상하차 같은 거라도 해서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디가 김서방 탓이야.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저와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친정에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급기야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위를 불러오라고 했죠. 김서방은 몰라. 내가 은행 다니다가 대출 안 나와서 엄마한테 부탁 좀 해보려고 온 거야. 됐다. 아, 김서방 부르라고. 대체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 지경이야? 지 안 사람이 돈이나 꿇어다니게 하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람을 왜 불러? 가게 문 닫고 달려오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불러서 뭐 하려고? 제가 남편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돈 빌려줄 생각도 없는 양반이 사위를 불러서 뭐 하려고요? 남편은 속이 터진다며 담배를 태우러 집을 나갔어요. 울지 마.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딸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다 태우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어이 사위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새빨개진 사위가 집으로 왔죠. 사위를 본 남편은 또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장사 시작할 땐 사람들한테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그럴싸했겠지. 근데 자네 지금 이 꼴이 뭔가? 지 처자식이랑 같이 굶게 생겨서 장인한테 손 벌리고 있는 게 자랑이야? 내 딸 앞세워서 돈 빌려오라고 하면 내가 호락호락 돈 내줄 줄 알았나? 부르지 말라니까. 왜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기어이 그 소리야? 김서방, 어서 가게. 은서 데리고 가. 아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말은 해야겠으니. 아빠, 지훈 씨가 시킨 거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 아는구만. 이제라도 장사 때려치우게. 자네는 사장을 할 그릇이 안 돼. 장사를 할 머리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냥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하게. 그만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잡아. 세상이 이 모양이고 그 망할 놈의 병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데 그걸 애들이 다 책임지라고? 제 말에 사위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보아하니 간신히 눈물을 참는 듯 보였어요. 처가에 와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 분하고 속상했겠죠. 그 모습에 딸이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진짜 죽을 만큼 노력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겨우겨우 용기 내서 찾아와서 말한 거야. 부탁한 거라고. 근데 이게 뭐야? 돈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지 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창피 주고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아빠 속이 시원해? 부탁? 그게 부탁이냐 협박이지? 나 이렇게 힘드니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통한다. 그렇게 살 거면 더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라. 남편은 원래 딸에게 엄했습니다. 아니 냉정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남편은 처음부터 아들을 원했거든요. 결혼 초부터 아들을 낳자고 노래를 부르던 양반이었죠. 남편이 3대 독자였거든요. 하지만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실망을 했나 봐요. 딸이 돌이 되기 전부터 아들이 아니라고 한 번을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둘째를 가지려 무던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다시는 이런 일로 부탁 안 해. 아빠 미안해요. 됐지? 우리 갈게. 그렇게 말하고는 딸은 사위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간 딸이 버릇없다고 또 한 소리를 해댔어요. 싸가지 없는 것. 미안해요, 됐지? 당신이 오냐 오냐 키우니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돈 빌려주기 싫으면 말이라도 곱게 할 순 없었냐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도와주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대를 할 일이야? 한 번 주면 조금만 힘들어도 또 달라고 찾아올 거야.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난 그 선을 지킨 거야. 당신 딸이야. 은서가 어디 힘들다고 티내는 애였어? 나 은서가 저렇게 부탁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본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 겨우겨우 살아보겠다고 손 내민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니?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갔으면 그 집 식구지. 우리 식구 아니야. 이제는 지들 살 길 지들이 찾아야지. 내가 왜 거기 돈을 써? 그리고 김서방 그놈도 웃긴 놈이네. 어디 처가에 와서 손을 벌려. 참나. 당신 말 잘했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내 친정에 매번 손 벌리지 않았어? 우리 집에서 당신 도와준 게 대체 몇 번이야? 안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5천 어디 쓴 거야? 그것부터 말해봐. 말했잖아, 한 사장한테.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한 사장? 한 사장? 한 사장님한테 당장 전화해봐. 내가 물어보게. 그런 걸로 무슨 전화를. 못하겠지?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집에 온 줄 알아? 한 사장이야, 이 사람아. 뭐 한 사장한테 돈을 보내? 그분 지금 공사장에서 돌 나른다더라. 어디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당장 말해. 그 돈 어디에 썼어? 그게 일하는데 썼어. 무슨 일? 왜 일하는데 자금 돌아가는 걸 하나하나 간섭을 해? 말하면 알아. 당연히 우리 엄마 돈이 당신 가게에 들어갔으니 간섭을 하지. 됐고 5천만 원 송금한 은행 까봐. 누구한테 보냈는지 내가 직접 볼 테니까. 그만 좀 해. 지금 내가 은서 안 도와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당신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 이씨, 바가지도 적당히 긁어. 그러더니 남편은 점퍼를 입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쥐가 불리해지자 주랭랑을 친 거였어요. 저는 5천만 원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말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남편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죠.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사고를 치고 있었고 딸 부부는 그 이상한 전염병 때문에 가게 말아먹고 있었으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은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서방 가게 근처 카페에서 딸을 만났어요. 이거 5천이야. 엄마, 이걸 어떻게 마련했어? 적금 깬 거야. 엄마한텐 급한 돈 아니니까 니들 써.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이런 모습 말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미안해 하지 마. 엄마가 줄 수 있어서 주는 거야. 이 돈으로 숨 좀 돌리고 다시 시작해. 갚으라는 말 안 할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갚는 거야. 제 말에 딸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자존심이 강했던 아이라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정말 몇 없었거든요. 그저 어서 이 사태가 진정되어 딸 부부가 다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뻔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5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러간 것 같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내원하라는 연락이었어요. 남편과 싸웠지만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했죠. 제가 언제나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암 소식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전에도 위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수술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재발이 되면서 복막으로 전이가 되었더군요. 말기 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덤덤하게 3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하더군요. 이 소식에 잠적해 있던 남편이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오열을 했죠. 남편은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처음에 위암에 걸리셨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항암을 하셔야 하는데 간 수치가 워낙 높아서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제 남편이 그렇다면 자기 간을 줄 테니 간 이식을 먼저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할 수는 없었지만요. 이 정도로 남편은 효자였어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말기암 소식에 병원이 떠나가라 오열을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제야 시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엄청 내셨죠. 아이, 위암 수술하고 술도 안 마셔. 고기도 많이 안 먹어. 이런 씨부렁. 그놈의 막걸리도 못 마시게 하더니. 그래서 이게 뭐냐, 어? 어차피 또 걸려 돼질 거. 그동안 먹고 싶은 거나 실컷 먹게 두던가. 이런 제기랄. 당신 뭐여, 어? 이게 뭐냐고. 시아버지께서 이전에 암투병을 하셨기에 시어머니께서 그 이후에는 특히 식사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 제한에도 불구하고 암이 다시 발병을 하자 시아버지께서 분노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다음 비난의 대상은 남편이었죠. 넌 뭐냐, 어? 3대 독자라고 우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키워줬더니 네 대에서 쑥하니 대가 끊기냐, 어?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애비 평생 소원인 손자놈 한번 보겠다는 그 소원,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걸 그렇게 들어주는 게 어려웠어? 나는 이제 죽어서도 죄인이다. 내가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뵙냐? 말해봐라, 이 썩을 놈아. 아버지,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은 저였습니다. 영주, 너 말해봐라.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를 잘라놓으니까 네 속이 아주 시원하냐? 그래놓고 사돈네에 그 잘난 돈 좀 있다고 아주 기세가 등등했지, 어? 이 못된 년, 아들도 못 낳는 년. 내가 진작에 너부터 갈아치워야 했다. 그만해요. 영주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 이렇게 된 거 괜한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요. 빌어먹을, 죽을 바에 뭔 말을 못해, 어? 아유, 씨발!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앞에 놓여있는 죽그릇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베개를 던지고 핸드폰도 던지고요. 간호사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요. 병실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결국 간호사가 와서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시아버지께서는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진정제 기운에 잠이 들기 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우야, 네 아버지, 그 여자 찾아봐라. 네? 여자라뇨? 걔가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수 있을지 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주, 저건 틀렸다. 나 죽기 전에 꼭 그 여자 찾아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시아버지께서는 그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병실 밖 대기실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요? 그 여자가 누구야? 누구? 모르는 척 하지 마.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가 누구냐고. 아니, 낸들 알아. 그냥 약 기운에 실언을 하신 거겠지. 대를 이어줄 수 있다잖아.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른다고. 아버지 깨어나시면 당신이 직접 여쭤보든가. 나 아직 당신 5천만 원 잘 기억하고 있어. 대체 누구한테 준 건지 알아낼 거야. 만약 또 허튼 짓 한 거면 이번엔 끝이라는 것만 알아도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고 있는 거야. 말하는 거 하곤. 지금 이 상황에서도 5천이 그렇게 중요하냐, 넌? 5천이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당당하면 어디에 쓴 건지 까보시든가. 거래처라고 말했잖아.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디와 거래를 했는지는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 말할 수 없었겠죠.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이라고 말한 의사 말과는 달리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셨거든요. 상호야, 아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 내 육신은 불태워지고 나도 그 불구덩이에 있을 거야. 상호야, 난 무섭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 마세요. 꿈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호통을 찌신다. 왜 그러시냐고 여쭈어도 무섭게 노려만 보신다. 할아버님도 큰아버지도 다들 나를 노려보신다. 나 가기 전에 대를 이어야 한다. 아니면 난 죽어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이후 시아버지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깨어있는 시간보다 약으로 잠들어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제든 병원으로 달려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가족들이 있으라고 했죠. 언제나 시아버지 옆을 지키던 효자 남편이 어느 날은 집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취한 상태로요. 지금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 거야. 갑자기 병원에서 호출 오면 어쩌려고. 당신이 다 망친 거야. 뭐가? 내가 뭘 망쳐? 아들 낳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내가 3대 독자라고 아들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딸 하나 낳고 애를 못 가져.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당신 잘못이 더 커. 당신이 그때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편히 눈도 못 감으시겠다. 내가 진작에 아들을 봐야 했어. 그랬다고.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간 술만 마셨어요. 매일 취해서 집에 들어왔죠.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형주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취했으면 자. 할 말은 내일에.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기로 했어. 무슨 소리야? 남자애 하나만 내 호적에 올리자. 뭐?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고향에 있는 시골 땅이랑 집 알지? 그거 팔면 꽤 돼. 그 돈 절반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뭐? 그깟 시골 땅이 뭐 얼마나 한다고? 몇 푼이나 되겠어?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원하시는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제발 부탁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남자애를 데려온다는 거야? 그때 남편이 폭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내 아들이 하나 있어. 뭐라고? 밖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 애를 호적에 올리자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 소원이야. 대를 이을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래서 당신 숨겨둔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시아버지 유산 절반을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다고? 30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하지만 이혼하면 아버지 유산 당연히 줄 수 없어. 당신이 선택해. 이혼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애 하나 받아들일 건지. 나와 함께 살아줬으니 감사함에 그나마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라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남편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효자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소원을 위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거였죠.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이 정신병자야. 정말로?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하자고. 걔를 호적에 올리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뭐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위자료? 웃기네. 그것만으로 끝날 것 같아?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에 응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니요. 그것도 남편의 숨겨둔 아들 때문에 말이죠. 나 당신하고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었어. 재산 절반은 당연히 내 거야. 그래, 알았어.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사업 어려울 때 도와준 돈 있잖아. 그것도 다 갚아. 이자까지 붙여서. 뭐? 아이, 그건 장모님이 도와주신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당신이 갚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때는 감사해서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뭐? 감사함에? 나 그거 받을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다 받을 거야. 제가 이렇게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나 속인 거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받을 거야. 위자료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아니, 법적으로 따져서 법원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받을 거야. 속인 기간이 어마무시하니까 아마 1억은 되지 않겠어? 뭐? 1억? 뭘 그렇게 놀라?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 여자 있잖아. 당신 상간녀. 그 여자한테 흘러간 우리 집 돈도 다 찾을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돈 보냈잖아. 5천만 원도 그 여자한테 간 거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퍼졌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파헤칠 거야. 그리고 똑같이 상간자 소송도 걸어줄 거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해야지. 그렇게까지. 30년을 속였는데. 두고 봐. 내가 당신 알거지로 만들 거야. 한 푼도 안 남기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주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다 늙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겠어? 은서한테 안 부끄럽겠어? 아, 그냥 조용히 좋게 하협이 이혼하자. 좋게? 언제부터 당신이 당신 딸을 챙겼다고 그래? 나 좋게 못 끝내. 당신이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제발 부탁이다. 조용히 끝내자. 싫어. 난 아주 시끄럽게 이혼할 거야. 동네방네 친척들한테도 다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알도록 난리 칠 거라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동안 당한 배신과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모든 것을 계산해서 남편에게 되갚아줄 거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죽어가는 아버지 생각에 정신이 팔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계산을 못했겠죠. 남편은 언제나 한 수 앞도 보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에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이 떠올랐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부모님 병수발에 집안일까지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거였어요. 남편이 밖에 여자를 두고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제는 제가 받을 것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설마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을? 아버님이 병상에서 어떤 여자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였죠? 상우 씨한테 여자가 있고 혼외자가 있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저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고 계셨죠.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바보였네요. 30년이에요, 30년. 그래도 어머님은 믿었는데 역시 시자는 시자네요. 어머니까지 저를 속이셨다니. 영주야,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다들 제가 참 만만했나 봐요. 시부모 모시고 살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있는데도 대놓고 혼외자 얘기 꺼내면서 데리고 오라는 아버님이나 그걸 다 알면서도 30년 동안 입 다물고 계신 어머님이나 적어도 어머니한테 이런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주야,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삼아. 너한테 평생 죄값 치르면서 살 테니 그 애만 받아다오. 아직도 그 애 이야기시네요. 이 와중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남자들은 원래 바람도 피우고 내 새끼 아니어도 품어주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줘.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한번 들어드리자. 저 양반 얼마나 살겠니? 호적에 올리라고요? 좋아요. 올리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정이 떨어졌죠. 정말이야? 영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생각했다. 근데 그거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남편이 결정하면 제가 막을 수도 없고요. 무슨 말이야? 저 이혼할 거니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속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복수할 거고요. 영주야, 그러지 마.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어디까지 복수해야 하나. 영주야, 제발, 영주야.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저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그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이제 소송을 하려면 상간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5천만 원을 보낸 사람이 상간녀일 거라 저는 확신했죠. 남편 사무실에서 찾았던 그 찢어진 입출금 내역을 주며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고요. 멀리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 동네 낡은 빌라 지하에 산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이며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지하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누추한 몰골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영미, 제 언니였어요. 영주야. 언니. 35년 만이었어요. 저의 배다른 언니 한영미. 24세 집을 나가 사라진 언니였죠.
언니가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찾아왔어? 어떻게 찾긴 내가 찾았지. 내 남편 상간녀 그 여자가 언니였다니. 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알았구나. 최상우 혼외자가 35살이더라. 그러면 내가 결혼하고 언니가 바로 임신한 거네. 참 웃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생 남편하고. 동생 남편? 야, 한영주. 상우 오빠는 원래 내 남자였어. 뭐? 상우 오빠는 원래 내가 먼저 만났다고. 네가 끼어들어서 결혼한 거지. 돈 좀 있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난 언니가 최상우 만나는 것도 몰랐어. 상우 오빠 아버지가 반대했으니까 35년 전에 상우 오빠 아버님이 나한테 돈 줬어. 뱃속에 애 지우고 사라지라고. 대단하신 한씨 집안 첫째 딸 돈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난 안 지웠지. 낳았어. 내 아들 서준이. 최서준 35살. 제 딸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의 혼외자였죠. 시아버지가 찾는 그 남편의 아들이요. 이제 내 자리 찾을 거야. 자리? 그래. 내가 원래 본처니까 아들도 내가 낳았고 네가 첩이지. 딸 하나 딸랑 낳은 첩년. 언니 미쳤구나. 3대 독재 집안에 아들 낳아줬으면 내가 본처지. 아니야? 왜 내가 35년을 숨어 살아야 돼? 상우 오빠 아버지도 이제 죽어가시잖아. 무엇보다 이제는 내 아들을 찾는다잖아. 이제는 내 차례야.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 당연하지. 내 자리니까. 그래, 가져. 다 가져. 진짜? 최상호도 가지고 최가 며느리 자리도 가져. 난 이제 그 자리 버릴 테니까. 저는 언니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짝소리가 지하 복도에 울렸죠. 너 인연이 35년 회우치곤 참 씁쓸하네. 이건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죄야. 그리고 저는 또 언니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35년 전에 우리 엄마 군부치 다 가지고 도망간 죄. 영미 언니는 부어오르는 자리뺨을 만지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노려보다가 그 자리를 떠났죠.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시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나가자마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남편이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손에 소장을 들고 말이죠. 이게 뭐야? 아버지한테 소송이라니? 너 미쳤어? 미쳐서 달려온 걸 보니 소장 잘 받았네. 대여금 반환 청구? 3억 5천?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야? 우리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거야. 3억 5천. 그것도 30년 전에.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 뭐? 장모님이?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로 소장을 어떻게 보내겠니? 증거도 있고.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시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야? 아버지 도장이? 30년 전이야. 아버님 사업 완전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손 벌렸어. 그런 일이... 당신은 몰랐겠지. 시아버지가 당신한테도 숨겼으니까. 그때의 일이 생생했어요. 제가 둘째를 가지려다 사고가 났었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는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아들 못 낳은 게 미안해서 우리 엄마가 돈 빌려준 거야. 나 그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살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그 값이라고 하셨어. 참, 그 당시에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이용하네? 3억 5천을 빌렸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3억 5천이면 지금 집 2세 채 값이었어.
시아버지가 사업 자금 급하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참 똑똑해.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한테 차용증을 받았거든. 아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걸 나한테 상속하셨거든. 영주야, 이건 네 보험이다. 만약 최가에서 너를 버리면 이걸 써라. 엄마 말이 맞았네. 당신들이 날 배신했으니까. 웃기지 마. 35년 전 똥채권 법적으로 효력도 없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맞아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똑똑했거든요. 10년 단위로 시아버지를 찾아가 원금을 조금씩 받아내셨어요. 당시에는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로 원금을 아주 조금씩 받으셨지만 사실 친정엄마가 노린 것은 채권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몰랐던 거죠. 35년 전 원금이 3억 5천이었으니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그 금액은 엄청날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청구할 생각이었죠. 당신이 좋아하는 법으로 해봐. 기대할게. 너도 참 너무하다. 아버지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 그러니까 더 빨리 받아야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 복잡해지잖아. 제 말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변호사 사무소를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싸우는 소리였죠. 가까이 가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멱살을 잡혀 있었어요. 이 더러운 새끼, 이제 와서 아빠 행세야? 아이, 서준아, 이러지 마. 내가 네 아빠다, 어? 남편을 데리고 있던 남자는 최서준이었습니다. 언니의 아들, 남편의 숨겨둔 아들이었죠. 무슨 일이야? 최서준은 저를 보더니 남편을 밀쳐냈어요. 아, 우리 엄마 동생이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이모. 아니, 내가 이모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좋은 구경거리 됐어요. 제가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서준아, 이모, 저는 평생 이 인간을 아빠로 생각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어디 감히 나를 호적에 올린다고 개소리를 해? 서준아, 그래도 내가... 닥쳐! 3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지랄이야. 명절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 내 생일 한 번 챙겼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지긋지긋해. 평생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빌부터 살더니 이젠 하다. 서준아, 엄마 얘기는... 뭐가? 엄마 얘기가 뭐? 다 늙어서 본처를 하고 싶다고? 35년 동안 첩년으로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본처? 당신도 우리 엄마도 다 미쳤어, 진짜. 서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모, 미안한데요. 우리 엄마 조심하세요.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니까. 우리 엄마 인생이 원래 그래요. 저 인간 아버지가 죽어간다니까 유산 노리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서준아, 그래도 네 엄마야. 그리고 말 잘했다. 이제 내가 뭔 말을 잘해? 뭐? 유산 받으면 나 돈 좀 준다고? 그리고 엄마? 나 그런 엄마 필요 없어. 아주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나 좀 가만히 냅둬. 서준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빠? 웃기지 마. 씨만 뿌리고 35년 동안 모른 척한 인간이 무슨 아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죽어가니까 대이을 손자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찾는 거잖아. 내가 병신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맞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끝까지 서준이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난 최가 사람 아니야, 최소준?
그딴 이름도 필요 없고. 서준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한테도 전해요. 나한테 엄마도 아빠도 없다고. 앞으로 내 앞에 또 나타나면 그땐 진짜 폐륜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서준이는 떠났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죠. 서준아, 서준아! 남편이 아무리 불러도 서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됐어, 그만해. 내 아들, 내 아들이. 35년 동안 버린 아들이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그래도. 서준이 말이 맞아.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어.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최서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니도 남편도 찾았지만 흔적도 없었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아들, 시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자, 그렇게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서준이가 사라지자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들이 없으니 언니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 사이 저는 착실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35년 전 차용증으로 말이죠. 시골 땅, 집, 모든 걸 제 앞으로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차용증이 확실하니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재산 분할로 절반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체, 예금, 모든 재산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전 사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친정엄마가 남편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회수했어요. 민사소송으로 강제 집행까지 갔죠. 남편 통장, 부동산 모조리 압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남편에겐 정말 땡전 한 푼 안 남더군요. 그렇게 9개월이 흘렀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손자 서준이는. 그만하세요. 서준이는 안 와요. 우리 집안 내가 끊기는구나. 이렇게 끊겨. 이런 씨발. 상우야. 최상우. 내 아버지. 이 멍청한 새끼.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이모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돌아가셨어요. 재산도 손자도 희망도 없이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대를 걱정하셨다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알거지가 됐어요. 집도 팔았고 사업체도 정리했죠. 그제야 남편은 언니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상우 오빠, 나한테 왜 이래? 나 오빠 35년 기다렸는데 35년을.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러니 이제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 이제 거지다. 그러니 너도 나한테 이젠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 그럼 나는 뭐야? 그냥 과거야. 잊고 싶은 과거. 개 같은 과거. 뭐? 개 같은 과거? 이 새끼야, 난 어떡하라고? 언니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언니를 밀어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35년을 기다린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때 언니? 그 자리가. 영주야, 말했잖아.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받을 것을 다 받고 새 출발을 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잃었고 언니는 헛된 꿈만 꾸다 버려졌죠.
시아버지는 대를 잇지 못한 한을 품고 돌아가셨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